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8월 22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오늘 에 걸쳐서 제 눈에 띄었던 몇 가지 뉴스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푸틴이 선물한 오토바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 아마 별로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 개의 사실을 가지고 뭔가를 유추를 하면은 오류의 가능성이 높지요. 그런데 상관이 없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한 군데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다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언급들, 중요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볼까요? 자, 오토바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제 주요 취미 생활이 오토바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사가 눈에 띄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은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있어요. 국내는 당연하고, 미국 내에서도 거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됐으면은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은 관련 기사들이 주로 뜨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뜨지 않았어요. 네, 이거 별로 알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뭔고 하니 이 밑에 보시면은 미국의 알래스카에 사는 한 미국 사람이 앵커리지, 이번에 이제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의 앵커리지 근처에 공군기지 군사기지에 있었죠. 거기서 몇 주일 전에 이 사람이 러시아 오토바이를 탑니다. 우랄이라고. 예. 좀 드문 케이스죠. 그러니까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가 그 오래된 아마 오토바이 같은 걸 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옆에 사이드카예요. 그래서 옆에 자기 부인을 태우고 앵커리지를 좀 다니고 이런 모습들이 아마 러시아 언론에 포착이 됐고 그게 러시아에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법 많은 사람들이 봤대요. 그런데 아마 그 오토바이가 좀 오래됐고 오토바이를 좋아하지만 지금 부품 수급이나 이런 문제가 좀 곤란하다. 아마 이런 류의 기사가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랬더니 한 1, 2주일 있었더니 러시아 쪽에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기자 쪽에 언론사에서 쪽에서 전화가 오더니 그 다음에는 아마 대사관 같은 데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주겠다. 푸틴이 당신한테 선물을 주기로 했다. 오토바이 한 대 선물할게. 그래가지고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 오토바이인데 이 사람은 예전 오토바이를 이걸로 이제 교체하게 된 셈이죠. 이게 아마 부품 수급 문제, 양국 간의 지금 무역 제재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이 있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졌겠죠. 자, 그게 이제 새 오토바이를 하나 사줄게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게 약간의 이제 푸틴의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은 트럼프와의 미팅 전에 이미 결정을 하고 선물을 해준 거거든요. 그 미팅이 트럼프와의 회담이 엄청나게 긴장이 되고 중요한 그런 결정들을 해야 돼서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면은 이런 사소한 것에 신경을 못 쓴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들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알래스카 미팅이 정해진 것이고 푸틴이 미국까지 방문했지만 성과가 없는 것처럼 나타났죠. 말씀은 그건 아니다. 그 다음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만나고 유럽 정상들을 만나서 관철시키는데 되게 중요한 디딤돌이었다. 자, 그들이 수긍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푸틴하고 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를 준 것이죠. 야, 극복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구나. 이걸 느끼게 해준 거죠. 자, 그런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간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위에는 B2 포크기가 날아다니고 지상에는 F-22 랩터가 막 도열해진 상태에서 그걸 다 인정해 준 거고 웃어줬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뒤로는 오토바이를 하나 전달했다. 자,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게, 제가 타스를 통해서 주로 말씀드립니다만, 타스 통신을 통해서 보여지는 어떤, 러시아 쪽의 낙관, 이런 거랑 일맥상통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런 거, 우리 황색 언론화되어 있는 연합뉴스나, YTN, MBC 이런 데서 이런 거 하나 하면은 자막 뉴스로만 처리하더라도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 왜 이런 건 안 하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언론 뭐든지 간에 외신 보도를 다루는 데는 뭔가 제한 요인이 있다. 기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저도 아는데 누가나 다 뜨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뭔가의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예. 그래서 뉴스타파나 이런 곳에서 외신도 좀 폭넓게, 외신은 거의 안 다루고 있잖아요. 지정학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다룰 때가 됐다고 봅니다. 자, 지금 그렇게 보면은 K-팝이나 K-문화, K-드라마, K-영화 이런 거에 비해서 한국의 정치는 엄청나게 시야가 좁혀져 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결과적으로도 보면 BTS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얻고 그 다음에 국내로 와서 그 여파로 인기가 생겼어요.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가 지금 저도 오늘 운동하러 가서 보니까 계속 그 노래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운드 트랙이라고 그러나요? 네, 좋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것인데도 돌아서 오는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한참 변화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요 다음 순간은 뭐냐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먼저 우리 쪽에서 인기가 있는 게 외국에서 따라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언론의 지형도 좀 바뀌어야 된다. 외신 부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 한번 더 들고요. 자, 한번 볼까요? 이어서 조금이라도 관련된 내용으로 고르다 보니까 이 기사가 눈에 띄네요. 오른쪽이 인도 외상인데 지금 라프로프 러시아 외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 인도 외상이 바빠요. 어제 제가 어떤 기사 말씀드렸습니까?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는 어제나 그제는 그랬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인도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인도 외상이랑 협의했고 모디 총리하고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러시아 날라온 겁니다. 이것은 뭔가가 심각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의 풀이는 이겁니다. 우리가 베트남하고 군사 분야 협력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를 확 냈고 그것은 사전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걸 왜 알 수 있는고 하니 K9 자주포를 한 3천 몇백억 원치 팔았어요. 자, 그것은 어떤 보면 서로의 약속을 확인하는 약혼 반지 이런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즉흥적으로 그냥 그래 좋은 소리 한번 하자 스로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계약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그 정상회담과 같이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왕이 부장이 비공식 회의를 라오스, 미얀마, 태국이랑 그 다음날 당장 했거든요. 그 다음 푸틴과 트럼프가 알래스카 미팅, 그리고 지금 푸틴이 오토바이까지 한 시민한테 아무 이유 없이 선물하는 그 여유까지 부리고 있는 그 미팅 이후에 이번에는 왕이가 인도를 방문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 생각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살붙이기 좋고 고쳐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종전이 다가오고 최근에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건도 있고 하니, 그리고 이란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파키스탄의 움직임. 왜 얼마 전에 이란 대통령이 파키스탄 방문했었습니다. 예, 그게 한 패키지로 될 수가 있어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코카사스, 그다음 이란, 파키스탄, 인도. 예, 이제 채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쪽은 중국의 1대1로가 다 끊어지고 있다. 거기가 딱 막히면은 중동에서 이때까지 일 벌여오던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가운데 툭 잘리는 거니까. 즉 중국이 생각해왔던 그 이상으로의 틀이 깨지고 있다. 중국은 패권 구도로 생각하는 거죠. 이란은 절대로 미국과 그게 될 수가 없어. 파키스탄과 인도는 절대 그게 될 수 없어. 절대 나토의 주력인 미국이 코카사스 산맥 밑에 있는 나라들에 가서 영향을 행사할 수 없어. 그것이 과거에는 다 사실이에요. 한 냉전 체제 7, 80년 동안 그런 식으로 되어 왔으니까, 블록화 되어 왔으니까. 근데 이게 와야 되는 게 보이거든요. 지난 수년간 이런 것은 계속 포착되어 왔고, 저 같은 개인 유튜버가 보기에도 그런 선명한 추세가 보이는데 중국이 그걸 모르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중국의 큰 페인이다. 네.
급전직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왕이 보고 인사치로 이야기해주고 바로 러시아와 왔다.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인도는 러시아하고 훨씬 더 친합니다. 지난번에 모디가 마지막으로 푸틴을 방문했을 때 푸틴이 개인 별장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그만큼 친합니다. 그 이후의 행보도 똑같아요. 지금 뭐 인도는 사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도는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러시아와 더 친하다.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랑 화해를 하게 되면 미국이 러시아의 친한 친구인 인도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인 그리고 인구가 10몇 억이나 되는 거대한 잠재적인 시장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트럼프의 블러핑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라프로프가 어제 이집트 중요한 것이죠. 에 업데이트했다시피 인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봅니다. 바빠요 지금. 호떡집에 불 났어요. 그런 것들이 다 순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인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과의 의견 지난번에 이란이 파키스탄을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중국이 못 끼어요. 파키스탄이 물론 중국의 강력한 우방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뀌면은 중국은 멀게 느껴질 거예요. 파키스탄이. 즉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는 교두보로 삼으려고 했는데 주위에 다 파키스탄 같은 경우 포위된 셈이 됐어요. 인도, 이란,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이런 통로 중국이 다 개척할 수 있습니까? 사우디 통해서, 터키 통해서, 시리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집트 관철해낼 수 있습니까? 그 무역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저쪽은 푸틴하고 미국이 손잡고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대형 패배지요. 자, 인도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참 대접을 못 받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철호 경북도지사 암 투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암 투병 중이라서 그런지 뭐 건강하다고 말을 하지만은 뭐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 보면은 이번에 이제 에이펙 경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한 번 더 했고 지난번에 당 그때 아마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때도 어떤 이야기를 한마디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공식 석상에서 듣기에 언론을 통해서 두 번째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나라에서 정상들이 다 참석해서 아주 성공적인 회의가 되리라 믿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노이 빅딜 대신에 경주 빅딜이 성공하는 이 이야기를 금년 초에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지금 그의 어떤 절박함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때도 했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저한테 이해가 되느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신호들의 얘기 묻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감히 못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아무도 이런 말을 못하고 트럼프가 이제 북미 종전선언으로 가겠다 우크라이나 끝나면 이거잖아요. 그거는 뭐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언론도 그렇고 아무도 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금기시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철호의 암투병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이야기지만 아마 경북에 큰 산불 나고 그 이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제 기억으로는. 근데 그가 국민의힘 내부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을 때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때도 저는 아팠다. 그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입장이 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국민의힘이라는 분위기,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분위기를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른 상황들이 겹쳐보고 또 시간을 두고 추이를 보면서 그가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지를 보면 거의 짚어낼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거죠. 뭐 저희 세상도이 들어보기 채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서둔다. 시간이 별로 없다. FRB 의장 지금 사임하라, 사임 못한다, 티격태격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미국 자본은 돈을 가지고 미국이나 신생나라를 선택해서 왔어요. 그거는 중국 사람이 있으면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 너무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앞으로 돈이 되겠구나 라고 왔고 미국 대통령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같은 중앙은행 체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체제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자본이 더 그 밑으로 모였어요. 자본 입장에서 안전하거든요. 국가의 구속이 안 받으니까. 자, 미국이 약해지면 그들 자본이 떠난다는 거니까요. 어제 제가 빌 게이츠 말씀도 드렸잖아요. 빌 게이츠도 그렇게 생각했고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랑 틀어지니까 중국 간다 그랬죠. 그것은 그 미국 내에 있는 유태인 자본들이 미국이 힘 빠지면 중국으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돈이거든요, 무조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이번 에이펙 경주에서 큰 것을 시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것을 목표의 시간표의 하나로 중요한 지점으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전열을 정비해서 새로운 태세, 지금 푸틴과 트럼프가 뒤흔든 새로운 판도의 세상 구도에 적응하면서 그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해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예. 자, 그런 것을 이철우가 일단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것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것을 보고 있다. 이철우의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이야기고 지금 국민의힘 해산을 포함해서 특검 수사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덮을 수 있는 카드가 또 있다. 과거의 식으로 이 정치적인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이재명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수뇌부와 함께. 민주당의 개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아픈 이철우가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또 다른 신호들을 보면은 오늘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어요. 필리핀에서 경찰들이 한국인 전담 대응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이것이 어떤 특정 국가의 국민을 위해서 경찰 조직을 이렇게 만든 거, 거기 초등 대응부터 편하게 우리가 신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필리핀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좀 골치 아프겠다, 이런 예방적인 효과도 크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인이 많은 여러 지역에 이것을 만들기로 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은. 최근에 일본 사람 둘이가 필리핀에서 총 맞아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일본 사람이 청부 살인을 요청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일단 기사를 봤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예외가 없이 첫 일이다, 이런 의미가 크고, 이것은 베트남과 최근에 베트남과의 정상회담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필리핀과 우리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필리핀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남중국해에 있어서 이쪽은 베트남이고 이쪽은 필리핀이다. 자,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는 한국이 지금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의 큰 역할을 해준다. 뭐에 대한 대가로? 북극 항로에 열려야 되니까. 또 남북 소통과 북극 항로 열린다는 건 같은 이야기예요.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항로도 열리고 바닷길도 열리고 육식길도 열린다는 뜻입니다. 생산 기지화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미국이 약간 대비를 시킨다. 예, 이것은 바이든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오늘 이 캄보디아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이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그 타이밍이 다 맞는 것이다. 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기부나 외교부나 이런 데서.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안기부라 그랬는데 국정원이죠. 자, 그래서 이거가 또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 큰 맥락이 있다라고, 큰 맥락과 이어진다고 보는 부분은 이거죠. 이건 마르코스 현재 대통령입니다. 마르코스 주니어죠. 자기 아버지도 옛날 독재자였습니다, 필리핀에. 예, 그래서 미국의 영향권으로 두테르테를와 애가 취하던 방향을 틀어서 미국 밑으로 갔죠. 저는 그게 필리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봐요. 두테르테는 되게 자주적이었지만 그때부터 중국이 팽창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 힘이 없으니까 계속 밀리잖아요. 예, 그걸 아마 필리핀 국민들이 그 위기를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미국과 연대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과거에 독재자의 아들이었지만 다시 돌아와서 됐고, 친미적인 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필리핀에 대한 영향력에서 베트남 우리가 작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르코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한국인들을 특별 대접하라, 경찰 조직을 만들어서,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그런 나라는 전례가 없는데 뭐 한국 사람이 피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당당히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요건 묘하게 연결되는 맛이 있어요. 자, 우리가 베트남하고 진짜 군사 협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밑에 쪽이 서늘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아래쪽이. 그래서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라오스, 미얀마, 태국과 비공식 회의를 했어요. 자, 태국은 제법 힘이 있는 나라지만 태국은 일단은 정치적으로 되게 유연하게 행동하고 있는 나라예요. 브릭스에도 가입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국과는 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거기는 미국과 군사훈련도 같이 하지만 중국하고는 브릭스도 같이 하고 이렇게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여기를 100% 쫓는다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따름이에요. 자, 인도네시아하고도 달라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섬나라고 점에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중국 가까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라오스, 미얀마는 어차피 거기 현재 군사정부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라오스는 국토를 접하고 있고 먹고 사는 게 좀 팍팍한 나라입니다. 중국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라고 봅니다. 베트남이 바로 옆 나라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를 단속을 한다. 베트남에 대한 압박적인 압박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제스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즉 중국의 위기 의식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또 알래스카에서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인도로 금방 날아간 거잖아요. 이런 대응하는 게 땜빵식으로 대응한다는 느낌이 팍 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뭐 옛날 맥락을 다 챙기지 않더라도 중국이 허둥대고 있다 이렇게 단어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더 뒷맛이 또 있는 것이 이거 한번 볼까요? 베트남하고 우리 손을 잡았잖아요. 남중국해를 다 감싸고 있어요. 오른쪽 필리핀 아까 우리 한국인 전용 경찰 대응팀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자, 그 위에 라오스 있고, 자, 중국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죠. 미얀마도 중국 국경 접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좀 친합니다. 저기서도 어떤 파워 게임이 될지 몰라요. 예. 저기가 좀 더 심각해지면 지금 반군이 잘하고 있는데, 반군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때 바이든 문재인 회담 때 4년 전이죠. 미얀마 문제를 문재인과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개입할 수 있으면 시사하는 거예요. 자, 그때 스가 총리하고 일주일 앞서 미팅을 했어요. 거기는 미얀마 이야기 절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형 항모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미얀마 지금 그리고 뭐 필리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또 기지들이 미군 기지들이 흩어져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일랜드는 뭐 중립이라고 보여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과는 가깝잖아요. 라오스하고 미얀마 저기 뭐 국경 지역은 아시다시피 뭐 밀림이고 산악이고 인구 밀도도 떨어지는 곳이에요. 영향이 행사되려면 행사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캄보디아는 안 불려갔거든요. 캄보디아는 뭐가 있느냐? 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 정치적 내부의 내란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들에서 캄보디아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아실 겁니다.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뇌물을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 있는 메콩강 평화공원 프로젝트였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밑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든 문재인 회담 때 그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넓히기 쓰면 좋겠다. 왜? 미국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러시아가 이집트하고 관계 개선을 해서 이집트에 도움을 주고 싶지만 외교적 군사적 부분 아니면 러시아가 도움을 줄 게 없어요. 뭐 원자력 발전소 빼고. 그래서 한국 기업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는 통로에. 그런 식이거든요. 여기는 미국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말 안 듣는다. 우리는 인기도 없다. 미국은 동남아에서. 근데 중국의 남하를 막으려면 이들 나라들을 포섭을 해야 된다. 아주 단순하게 간첩식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이 딱 좋겠다. 여기에 먼저 자리를 깔은 것은 일본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트남에도 사실 일본은 공 많이 들였어요. 필리핀은 공 안 들이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영향을 확대할수록 미국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향후 파트너로. 처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했지만 우리가 거부했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윤석열의 내란을 과정을 통해서 트럼프 일기에서
북미 종전선언에 대해 북미 접촉에 대해서 아베가 보였던 태도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을 수긍해 주는 겁니다. 한국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은 이재명을 만나고 싶어 해요. 국가강으로 대비되는 큰 새로운 무역로가 생기면서 한국이 밉더라도 눈에 벗어나면 안 되겠다. 이런 입장에 오히려 이로쳐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바이든과 문재인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게 메콩강 프로젝트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메콩강 삼각주 개발교. 메콩강 삼각주 끝에가 이 베트남하고 캄보디아예요.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게 언급됐다는 것은 여기 개발 여지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언급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빠졌다. 왜? 한국이 이미 거기 발을 담궈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콩고물이라도 좀 먹어보겠다고 통일교가 들어오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때도 했고 더 앞서서는 아까 바이든 회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때부터 캄보디아 쪽은 작업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이들이 한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서 부자 나라가 돼서 중국의 영향력을 안 받더라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게 우리가 베트남한테 한 이야기잖아요. 군사적으로도 지원해 준다. 그 과정에 중국이 겁주면 우리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게 캄보디아까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봤어는? 그거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가 부른 미팅에 캄보디아는 안 갔다. 이것은 한국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럼 왕이는 사실은 더 초조함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밑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태국이나 위에 라오스 이런 데 그 영향을 거꾸로 받게 돼요. 미얀마의 군사정부, 중국이 지지하는 군사정부도 위태위태하잖아요. 미국의 계획이 그거라니까요.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문화적인 힘으로 그리고 그들한테 베풀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것으로 그리고 이제 무역로까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도네시아나 같은 지역의 강국들이 쭈뼛쭈뼛하고 눈치를 보게 될 겁니다. 일단 거기는 중국에 손대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상당히 재밌는 맛이 있어요. 재밌는 맛이. 두 개 같은 내용을 다루는 기사거든요. 23년 만에 처음으로 정치 대선배들과 점심 식사. 이러면서 인사를 꼬부겠다라고 밑에 돼 있고, 민주당 이 상임 고문들을 만났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 상임 고문들이라는 건데, 23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초대해서 식사를 했다.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권노갑이 대표로 지금 사진 언급되어 있죠. 제가 봤을 때 권노갑 얘기 나온 것은 의미가 커요.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의 결론입니다. 민주당이 전라도 지역에 오래된 지금 지역 토호화되어 있는 대구 경북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상으로 토호화되어 있는 문드러져 있는 그 지역을 인적 쇄신을 하려고 한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 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가는 거예요. 자, 민주당은 원래 김대중이 모든 걸 세팅을 한 정당인데 지금 이제 민주화 이후로는 그러면 그 밑에 가신 그룹들이 전부 다 전라도 출신들인데 당장 그 다음부터 노무현한테 기회가 가더니 김해 출신이 그 다음에는 문재인한테 기회가 가가지고 거기는 부산 그 다음 전주 출신인 정동영이 나왔지만 힘도 못 쓰고 날아갔죠. 그런데 다시 굴러온 돌인 역시나 대구 안동 출신인 이재명이 민주당을 접수하려고 한다. 거기에 괜찮게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던 이낙연을 딱 틀어지고 저항을 했다. 그게 수박들의 반란이잖아요. 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역시 이재명한테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이. 이재명이 당을 장악했다. 그리고 수박들을 쫓아냈다. 상당 부분을. 그렇지만 지역에 그거는 경기나 서울 지역에 그들을 쫓아낸 것이고 전남, 전북은 손을 못 댔지요. 거기에 손을 보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이죠. 거침이 없이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뒤에 남북 문제 개선, 북미 관계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큰 충격파를 줘서 그 정도 민주당 수박들의 저항, 본진의 저항을 뭉갤 수 있을 정도의 내가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건너가면 뭡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기도 역시나 김대중의 비서 출신이지만 그 이후에 노무현 때 또 직을 맡으면서 관계를 잘 이끌어줬던 사람이에요. 즉 그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줬던 사람이에요. 김대중계가 경상도 세력들한테 정권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맞춰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굴이 나왔다고 봐요. 자, 이 사람들은 호남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분명합니다. 예, 인사 꼬박꼬박 열심히 잘했잖아요. 네, 거기서 관계 개선하고 자르는 거예요. 관계를 이 사람들과 호남 지역의 본진 수박들하고의 관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여론전을 일단 벌리는 겁니다. 그 외 대북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메시지 나오는 거고 또 조국당 밀어넣었죠. 조국하고 이번에 그 누구죠? 지난번에 사정 비서관 하던 그 사람도 하나 지금 이름 지금 기억이 당장 안 나는데 사면해서 뭐 민주교육 연구원장을 시켰다거나 그것도 셉니다. 그래서 일단 여론이 주춤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덕이 더 많다고 봅니다. 진영을 확실히 구축했다고 보고 정청래가 됐기 때문에 당 내에서 어떤 틀을 잡는 거, 군기를 잡는 부분을 일단 됐다고 봐요. 예.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음 단계의 일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민주당 내부의 개혁이다. 예, 당장 내년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큰 변동성이 부여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조국당이 좀 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강경화가 주미 대사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서 김현종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김현종하고 강경화가 옛날에 부딪히는 모습도 좀 보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재인 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강경화는 유엔에서 닦았지요. 이게 세련됐지요. 똑똑하고. 그렇지만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런 경험은 별로 없어요. 전략적인 사고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세련된 외교관 이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아요. 이제 개인적인 편견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종은 지금 다르게 쓰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베트남 건이나 필리핀 건이나 미국 건 이 전 세계를 만져야 되는 거거든요. 김현종적인 이미지가 느껴져요. 우리 행보에서. 지금 절대 언론에 노출되고 있지 않지만 그 인재를 안 써먹을 리가 없다. 자, 대선 전에 이미 대선 후보의 참모가 백악관에 가서 백악관 인사들을 만났잖아요. 그겁니다. 강경화는 예전에 트럼프랑 낯이 익어요. 예. 자, 여기서는 있는 것을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 역할이죠. 큰 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이 사람 보고 막 험한 소리 못 하겠고. 자,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얼굴이 익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봅니다. 김현종은 뒤에서 직함을 가지지 않은 채 무시무시한 일들을 기획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대신이란 말이 마음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둘 다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런 건데 윤석열 정부 합참 북도발 시에 전면전을 계획을 했다. 근데 우리 북에 도발했잖아요. 우리가 북을 도발했잖아요. 그러면 북이 우리를 반응을 해서 공격적으로 군사적으로 반응을 해서 북도발이 되는 거고 전면전 계획했다. 이제 많은 분들 느끼실 거예요. 윤석열이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미국이 당연히 반대하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한덕수 조사하는 거 보면은 내란도 되게 급작스럽게 결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덕수가 되게 수습해 준 것 같아요. 이거 국무회의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윤석열이 뭐 때문에 그날 폭발을 해서 앞뒤 안 가리고 계엄령하겠다고 그랬을까? 뭔가 그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타파 같은 곳에서 지금은 이제 해외 문제에 좀 신경을 더 써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 인적 구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제 제가 빅터 차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미국과 있는 동안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다. 예, 어떤 분이 댓글에 이렇게 쓰셨어요. 아니 윤석열이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도 군사적 대응을 자제했는데 윤석열을 대체하는 반대 방향의 성향을 가진 정권이 들어섰는데 미국 대통령 보러 갔다고 도발을 해?
말이 안 된다. 100%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것은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코지하라는 거예요. 악담하는 거예요. 그냥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MBC가 실어줬다는 것이 납득하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거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타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삐져나와서 거기서 기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가끔 보면 날카로운 내용들 많아요. 깊이 있게 다 이해해요. 해외에 있는 특파원들 이런 사람들 기사들 보면. 근데 그런 기자들이 계속 더 살아서 그런 게 하나의 어떤 언론사의 논조로서 형성이 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큰 손이 있는 거예요. 댓글에서 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도 쓰시던데 저는 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안 보이는 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거의 세력이죠. 과거의 세력들. 예. 그래서 뉴스타파 같은 언론에서 또 비슷한 언론에서 독립 언론에서 해외 문제를 좀 더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